저는 무려 5년 동안 사랑을 나눈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 만큼 긴 시간이었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었지요.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집안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서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서로 양보하고 도와가며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 해도 모든 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건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댁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기려는 상업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살던 집을 아예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건 정말로 제게 닥친 현실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믿어왔던 남자친구마저 자기 식구들의 편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상식밖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날강도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엔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 결혼은 무너졌고 저 역시 그 관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제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잘 풀리지 않아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한때는 살던 집까지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늘 걱정하셨고 사업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제가 대학에 들어간 시기쯤부터 사업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집안 형편이 좋아지자 어머니도 점차 마음을 놓게 되셨죠. 그렇게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의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통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도 아니라 매매였지만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사업이 아주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단 훨씬 여유로워진 덕분에 오피스텔을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부모님께 작게나마 용돈을 드리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부터 서로가 호감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이어졌어요. 그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연애하는 동안 큰 다툼 없이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연애 3년 차 어느 연말에 그는 제게 프러포즈를 했고 저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천천히 준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양가의 인사는 물론이고 상견례까지 다 마쳤고 그때까지 분위기 또한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고 저희 집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줄 여유가 있었지만 남자친구 쪽은 그러지 못한다고 했기에 저도 굳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부모님은 섭섭해하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어느 날 예비 시댁에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댁에 넘기라는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제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들은 바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남자친구마저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5년간의 믿음이 무너진 순간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집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됐다니까. 그걸 아빠가 다시 받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너한테 그 집을 사줬겠니?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때 부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아직도 맴돌아요. 부모님은 그 집을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사주셨고 저를 온전히 믿었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제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을 앞두고 그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이었죠. 명의를 다시 바꿔 부모님께 드리자니 너무 번거롭고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드리게 되면 분명 그 돈을 안 받으실 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찾아뵙고 통화도 하던 사이였기에 저는 일을 마치고 별 의심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육개장을 끓여 놓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커피를 마시던 중 어머님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이야. 아들이 그러던데 팔려고 부동산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 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팔아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돈을 보태야 하니까요. 그래. 만약 그 집을 판다면 여유가 좀 생기는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예단을 좀 해올 수 있겠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견례 때 분명 예단도 혼수도 생략하자고 양가 부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서로 약속까지 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끝을 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게 여유가 생기면 예단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집 말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집 근처로 얻으면 좋겠어. 예단 이야기도 충분히 당황스러웠지만 신혼집 위치까지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모습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장은 그쪽에서 너무 멀었고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회사 다니는 것도 지금뿐이지 언제까지 다니려고 해? 여자가 애 생기면 그만둬야지.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요즘에 뭐라더라? 워킹맘. 웃기지 말라고 해. 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는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 마치 수십 년 전의 대화를 듣는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모습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리고 신혼집은 이미 오빠랑 이야기 나눈 지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서 더 멀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 말이 다 맞다는 거야? 라는 말까지 들은 뒤 저는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로하고 주차장에서 퇴근한 남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남친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요. 집에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대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이 폭발해버렸거든요.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와 요구, 그리고 상처까지 전부 남자친구에게 쏟아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왜 너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며 혼란스러워했고, 그냥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애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자.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 한 거 나한텐 아무 얘기도 안 했다니까? 근데 나는 이런 일로 너 놓칠 생각 없어. 이번 일 때문에 우리 사이에 금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 전화 통화로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과는 너무나도 태도가 달랐어요. 그의 말대로라면 이 모든 건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고 저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100% 신뢰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우리 엄마가 아무리 저런 소리를 하셔도 그냥 나만 믿고 가자. 아마도 그 당시에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저를 지키겠다고도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한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출장을 길게 다녀온 뒤 저를 보자마자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자그마한 상자 안에는 소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그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속에서 어머님의 그림자가 다시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어. 이번엔 혼자서 우리 집 앞까지 오셨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자친구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예단과 신혼집 이야기를 또 꺼내셨다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는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보다. 자기도 말 잘했어. 저도 이쯤이면 괜찮겠지, 더는 같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둘은 평소처럼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녔고 청첩장도 고르고 없는 시간을 쪼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 만난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잠깐 진지한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된 걸 직감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만나러 집에 왔다 가셨잖아. 그 얘기는 내가 전에 했잖아. 그게 오늘 또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아빠도 예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 싶었어요. 왜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도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 부모님은 왜 아직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냐고. 딸 결혼에 관심이 있긴 있는 거냐고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믿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서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셨던 건 저와 남자친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두고 딸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얘기 하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결혼 진짜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결혼 괜찮을까? 라는 그 한마디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벽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믿었고 그도 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미안해. 자기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엄마한테 양보를 해줘. 알겠어. 그럼 내가 다음에 어머님 만나면 다시 잘 이야기해 볼게.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만나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결심했어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어머님은 아주 뜻밖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예단 이야기며 신혼집 문제에 대해 자기가 괜한 말을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가 났다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잠시 누그러지는 걸 보면 저도 아직 많이 순한가 봅니다. 우리 딸 지영이 말이야. 사실 얼마 전에 취직했어. 너한테 얘기 못했지? 내가 예단 얘기만 안 했더라도 다 초대해서 기분 좋게 축하 파티라도 했을 텐데.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너 그 오피스텔 말이야. 그거 팔 거라고 했었지?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집 얘기만 나오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 집을 팔지 말고 그냥 우리 지영이한테 주면 어떻겠니?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묻기도 전에 어머님은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나도 염치가 있지. 그 집을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야. 걔가 취직도 했고 월급 받잖니. 그러니까 명의만 일단 넘겨줘. 나중에 벌어서 천천히 줄 거야.
그리고 그걸로 우리 사이에 예단이며 혼수며 다 생략하는 거지. 깔끔하잖아. 저는 정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농담일까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아주 진지했어요. 그런 거래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예단이며 혼수며 다 필요 없으니 그 집을 예비 시누이에게 주면 말끔하게 끝내겠다고 했어요. 내 집의 명의를 넘겨주고 대신 예단을 안 해도 된다라니.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이건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하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계속 참고 있었더니 이렇게까지 우스워졌구나 싶어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화보다도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님의 눈이 반짝였고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복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너는 똑똑해. 눈치도 빠르고. 이런 일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서로 오래 보면서도 덜 불편한 법이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이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남자친구조차 그런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 뻔히 보여서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괜히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 당연하죠. 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제가 던진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거래가 성사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부러져. 라며 연신 감탄하셨고 심지어는 명의 이전 서류도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어떻게든 제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오피스텔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문자로 예비 신우에게 보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라고 했죠. 언니 진짜 챙길 게 많네요. 다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와요. 우리 두 사람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하려 했지만 예비 신우는 완전 들뜬 표정으로 그냥 도장 찍을 곳만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언니도 점심시간인데 바쁘잖아요. 설명은 됐으니까 우리 그냥 도장만 빨리 찍고 끝내요. 그녀는 말 그대로 도장을 척척 찍었습니다. 아주 신난 표정이었죠. 자기 앞으로 집이 넘어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곳만 손가락으로 짚어주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더미 속에는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에 맞춰 계산한 금액과 현행 최고 법정 이자율을 반영한 철저한 법적인 문서였어요.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어머님에게 서류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분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금 너가 보내준 거 잘 받았다. 근데 그 사진 속 서류 말인데 차용증은 뭐냐? 그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벌어서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하나 넣은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진짜 문서로 만들 필요가 있냐? 가족끼리. 가족이라서 더 필요하죠. 원래 가족 간 금전거래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그러자 대화를 하는 어머님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과의 전화를 대충 끊었고 그리고 이어진 건 남자친구의 전화였어요. 무려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한참을 더 애간장을 태운 끝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진짜 장난하는 거야? 차용증? 이자는 그게 맞아? 잠깐 나와서 얘기해.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난?
너희 집이 집 한 채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건 장난 아니고? 내가 쓴 차용증은 장난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나는 정당하게 대응한 거야. 야, 우리 집이 거지냐? 겨우 그 정도 돈을 떼먹을 것 같아? 그래, 말 한 번 잘했네. 근데 진짜 거지가 뭐 따로 있어? 자식 결혼하면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집을 공짜로 달라는 사람이 거지지. 그 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 우리 부모님 도움으로 힘들게 얻은 집이야.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난 너희 집이 이 정도까지 무례할 줄 몰랐어. 너도 그저 말로만 내 편인 줄 몰랐지. 그때 어머님의 전화가 다시 울렸고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보란듯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결혼시키시려면 본인 집에서 뭘 좀 내놓으시든가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예단 달라 집 달라 다 하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예요? 너 말 조심해. 아, 솔직히 제가 할 말은 끝도 없죠. 어머님 아드님이 저보다 연봉도 적고 집도 없고 부모님 지원도 못 받고 학교도 그저 그렇고 대체 어머님이 어떤 걸로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혼을 하려면 서로 내놓을 게 있어야죠. 바라는 것만 많고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잔혹하리만치 폐부를 찌르는 팩트 폭격에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사실 애초부터 그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해서 찾아 출력해간 서류였습니다. 정식 효력도 없는 그 종이에 도장을 찍게 한 건 단지 그들의 욕심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마음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차용증이라는 건 단순히 도장을 찍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죠. 하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저 도장 하나 찍혔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당장 그 서류 찢어. 아니, 불태워버리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쳤고 직접 눈앞에서 서류를 찢는 걸 확인해야겠다며 아예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늦은 밤이라 말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밖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여동생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셋이 나와 있었습니다. 너 다 챙겨왔지? 그 서류 어디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볼일 다 보고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파혼하겠습니다. 뭐? 야, 무슨 파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냐?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파혼이 말처럼 쉬워.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5년을 만났는데 겨우 이 정도 일로 끝내자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 감정도 주지 못했어요. 그래, 너랑 나랑 5년이나 만났지. 나는 지난 5년 동안 너만 믿고 있었어. 근데 너는 결국 네 엄마랑 동생 편이었잖아. 그 순간 참을성이 부족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그 서류부터 찢어. 알겠어요. 찢을게요. 대신 파혼하는 위약금 다 그쪽에서 내세요. 식장 예약금, 여행사 계약금 다 갚으시면 제가 서류 찢을게요. 이 파혼이 당신들 요구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뭐야? 네가 다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럼요, 싫어요. 그래서 파혼하는 거예요. 집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식 없는 가족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서류부터 찢어라. 위약금 그까짓 거 얼마 한다고?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찢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사실 이거요. 그냥 인터넷에서 출력한 거예요. 원래부터 차용증이고 뭐고 효력도 없어요. 뭐야? 그럼 지금까지 장난친 거야? 장난이라뇨. 저는 진심으로 경고한 거예요. 저와 제 집을 제 부모님을 우습게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렇게 저는 그 가족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후 파혼 소식을 전해 들은 저희 아버지는 문이 풀리지 않아서 전 남자친구 집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결국 전 남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고 그분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듯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 역시도 파혼 후에 한동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잊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정말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오피스텔도 좋은 시세에 팔렸고 이제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마음도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전 남친은 헤어지고 한동안은 회사 앞으로 계속 찾아왔어요. 나 엄마랑 연락 끊을 거야.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상상도 못 하겠어. 어떻게 우리의 5년을 겨우 이 정도 일로 끝낼 수 있어? 그렇게 울고 애원하고 며칠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조차 단순히 자기 감정만 중요하구나.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내 입장에서는 너보다 나은 사람 많고 나도 제대로 된 짝을 찾을 거야. 너도 네 수준에 맞는 사람 분명 있을 거니까 잘 찾아봐. 그리고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돌아가라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신 차려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 중이고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고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아주 평온합니다. 그 사람은 연락 끊긴 지 몇 달이 지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또 찾아온다 해도 저는 이젠 그냥 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그는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원인에는 시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있었죠.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시댁을 제대로 뒤엎은 끝에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큰 잘못이 없었어요. 죄라면 그저 시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과감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두고도 며느리를 자신 마음대로 다루려 했어요. 그런 사람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들은 아마도 전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특히 시모가 그럴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문득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디 한번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건 본인이 만든 결과니까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인성이라도 단단히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단 하나의 배울 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겠다는 말로 협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간단히 무시했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죠.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를 다니며 시작됐습니다. 입사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였어요. 사실 그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빠를 도우며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입사한 저는 모든 것이 서툴렀고 그때마다 남편이 친절하게 챙겨주며 도와줬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빠 회사의 직원과 연애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을 숨기려 했었죠.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연애는 1년 반이 넘게 지속됐고 결국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의 인사를 드릴 시점이 되었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제 정체를 털어놓았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숨긴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아빠에게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허락도 받은 상태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을 좋게 보셨고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남편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라니? 뭐가 있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가 반대하실지도 몰라.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겠다는 건지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족사를 꺼냈습니다. 7살 터울의 형이 있었고 그분의 첫 번째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형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꽤나 잘 어울리는 듯 보였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서로 간의 틈은 서서히 벌어졌고 그 틈은 곧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형에게 나냐 아니면 엄마냐는 선택까지 강요했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형님은 형마저 시댁과 멀어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크게 상처를 입었고 분노 끝에 결국 형을 이혼시키기에 이르렀어요. 그 와중에도 형은 가족과의 연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히 형님을 배척했고 결국 가족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잘난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싫다고 선언했죠. 처음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원했다가 형님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잘난 며느리는 지만 잘난 줄 알아서 눈치도 없고 인성도 모자라다. 그런 며느리는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의 성격이었고 겸손이었으며 버릇없지 않은 태도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시어머니는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시어머니가 형님을 혹독하게 대하거나 무리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닌지. 만약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형님이 그렇게 등을 돌린 것도 납득이 갈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어. 내가 아는 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덧붙였죠. 형수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었거든. 자존심이 강해서 부딪힌 거야. 그리고 형도 엄마가 소개시켜준 여자랑 재혼해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들 공주처럼 자랐고 시댁일 같은 건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려 한다.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할도리는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만 있으려는 며느리는 눈꼴 사납다며 그런 애들은 자기 아들을 하인처럼 부릴 게 뻔하다고 했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집안 출신이라야 겸손하게 굴고 예의도 바르다면서요. 그제야 남편의 깊은 한숨이 이해됐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예전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너무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일 게 뻔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먼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당신 쪽 집안을 숨기자.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 척하는 게 어때?
아버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네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자.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뢰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방법 외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부모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결혼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를 보게 되니까.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를 평범한 집안의 딸로 소개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큰 반대 없이 순탄히 진행됐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력의 끝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형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퇴근하면서 오늘은 시댁에 들러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했죠. 별다른 일 없이 따뜻한 식탁을 기대하며 조심스레 시댁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형님이 시댁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형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울음소리에는 억눌린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광경에 멈칫했지만 저는 먼저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셔. 어머님이 아예 문을 잠가버렸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집 밖으로 쫓겨난 거였어요. 말 그대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를 문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형님은 그날 시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별일 아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청소기 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형님에게 버릇이 없다고 호통을 쳤고 형님은 억울해도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이 집에 못 들어온다. 나가! 이렇게 말하고는 형님을 쫓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근처를 맴돌다 다시 돌아왔고 혹시나 마음이 풀리셨을까 싶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열리지 않는 현관문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아무리 가족 간의 갈등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당황한 듯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왔어요. 옆에 형님도 계세요.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자 인사를 하긴 했지만 형님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말 그대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어졌어요. 형님은 입도 거의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님, 오늘 형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야기로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는 시댁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 그게 기본이야. 첫째는 그걸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의 며느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결국 제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형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야. 내 방식이 있어.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날 저녁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신의 고집과 편견 안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틀렸다는 걸 서서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형님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 했던 저희 노력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저희 진심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과의 인연은 어쩌면 저에게도 상처만 남길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찾아갔을 때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흔들리며 아파트 복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댁 문 앞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형님은 자신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곁에 두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솔직히 사람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또 이러고 계세요? 저는 다급히 달려가 형님의 팔을 잡고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보자 형님은 무너진 듯 와락 안기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날 쫓아냈어. 내쫓았어. 나가래. 다른 며느리 들이려고 하나 봐. 형님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끝내 참았던 눈물이 그 순간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들만큼은 절대로 못 뺏겨.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내쫓았을 뿐 아니라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어요. 형님을 일단 저희 차에 태워 진정시키고 저는 다시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철컥 열리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이 밖에서 무릎 꿇고 우셨어요. 집에 애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내쫓았다. 아주 그냥 면상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조차 없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애엄마인데 갑자기 내쫓으시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괜찮은 며느리 하나 알아놨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게 할 거다. 그러니 너도 그 여자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들이면 너도 나가야 할 줄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특히 한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지금 말해봤자 안 통해.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죠. 차로 돌아오자 형님은 다소 진정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미동 없이 앉아 계시던 형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쫓겨나는 건 괜찮아요. 그깟 참으면 돼요. 근데 아들은 절대 포기 못해요. 형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이혼 안 하면 예전에 친정에 빌려줬던 돈 당장 토해내라고 협박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제가 묻자 형님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시댁에서 빌린 거예요. 그때는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돈 4천,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참기 힘든 건 그 돈을 칼처럼 휘두르며 사람을 겁박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이혼만 하면 그 돈은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아이는 시댁에 두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래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볼모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누구보다 엄마를 그리워할 텐데 그런 아이를 두고 새엄마 밑에서 키우겠다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도 받겠다는 듯 집안 종처럼 다루시더니 이제는 그 돈을 내 아들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왜 이렇게 쉬운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요. 4천만 원, 그 돈으로 내가 팔려온 거예요. 이제 쓸 만큼 썼으니 새 거로 갈아치우겠대요. 나는 그냥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래요.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겨우 4천만 원. 정말 고작 4천만 원이란 돈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4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의 무게를 가볍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사람보다 귀한 돈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시댁에서 몇 년 동안 웃음을 잃고 잠을 줄이며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자신을 팔려온 사람이라 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려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그저 제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돼. 괜히 나서지 마. 당신이 끼어들었다가 엄마가 괜히 우리까지 이혼시키려 들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말들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보자는 말, 평화라 불리는 침묵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걸 남편은 몰랐던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참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워낙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도 말은 해야지. 자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너까지 불똥 튄다니까? 불똥이 튀든 뭐든 이건 아니야.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지금 너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실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실망이라기보다 정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이 사람도 결국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구나. 말만 다를 뿐 결국은 불의를 눈 감고 방관하는 사람. 방관이 때로는 적극적인 가해보다 더 나쁘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을 돕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우린 너무도 달랐고 그 다름은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지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랄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그 말은 지금껏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쌓이고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결국 저는 모든 걸 엎어버렸습니다. 그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보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불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어린 아들과 갓난딸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얘들 좀 맡아줘라. 애 엄마 대신 네가 키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왜라니?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머리 없네. 어머님의 그 입에서 인정머리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정하게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다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형님을 왜 쫓아내셨어요? 막무가내로 안 쫓아내셨으면 저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하셨겠죠.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쫓아낸 건 쫓아낸 거고 당장 애들은 돌봐야 하니까 맡으란 거야. 딱 2년만. 괜찮은 며느리 하나 눈여겨 봐뒀거든. 그 집은 아이 있는 남자는 싫다잖니. 그래서 애 없는 척하고 결혼시킬 거야. 이쯤 되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계산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거래 대상이었고 어머님에게 형님은 사용기한이 지난 골동품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여자분이 아이들 정체를 알면요? 애들은 싫다고 그러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근데 결혼해서 자기 애 낳고 그러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해. 돈도 좀 쥐어주면 찍소리도 못할 거야. 첫째도 그렇게 살았잖니.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그건 사기예요. 아이들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가족을 파는 거잖아요. 말 좀 곱게 해라. 너도 쫓겨나고 싶냐? 이쯤 되니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뒤에서 첫째 편들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참았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돈 몇 푼은 벌어올 줄 아니까 그런 거야. 감히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반항질이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눈에선 불꽃이 일고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아,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 그 길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딸이 이혼한다는 말 드려서.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바로잡고 싶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집이라면 네 뜻대로 해라. 아빠는 네 편이야. 그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바로 제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의 짐을 정리해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남편은 당황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배운 거야. 꼴 보기 싫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 이제 엄마 곁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 불같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하니?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도 이 정도면 막장이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방식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쫓아낼 만하니까 쫓아냈어요. 어머님도 형님 내쫓으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뭐야 미쳤나?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꼴 보기 싫대? 왜요? 어머님 아들은 금줄 두르고 태어났어요?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셔야죠. 말장난하지 마.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지만 저는 끝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말이에요. 어머님이 뱉은 그 독한 말들 다 어머님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절대 형님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껏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내했던 모든 부당함, 시댁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터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머님 아들,
첫째도 둘째도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1+1으로 묶어 팔아도 저는 안 받아요. 이제 다 싫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시모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물건을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씩 웃으며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직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어요. 형편 안 좋아 보이면 덜 미워하실까 싶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사장님 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거기까진 완전히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서류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회사 정보나 경영구조 등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이제 믿으시겠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넘기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사실이야. 엄마 미안해. 결혼하고 싶어서 그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나를 속였다고?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였어?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를... 그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 집도 회사도 다 정리됐고요. 반품된 두 아들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 형님 이혼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 모두 형님이 갖게끔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손주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알아두세요. 너가 감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지만 저는 가방에서 4천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서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형님 집에 빌려줬다는 돈이죠? 받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고 당신들이 발 디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가세요, 아줌마. 뭐야? 아줌마라니? 너 말 다 했어? 맞아요. 이젠 저한테 어머님도 뭣도 아니니까요. 그냥 아줌마예요. 어쨌든 당신이 형님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더 다가오시면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그녀의 몰락 그걸 두 눈으로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계획대로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형님 역시 제가 함께 도우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님은 더는 울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집안과는 깨끗이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어요. 아차 싶었겠죠? 제가 처음엔 그냥 욱해서 한 말인 줄 알았겠지만 지금쯤은 알겠죠? 제가 한 말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형님 앞에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또 그 착한 분은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일단 형님께 사과한 건 잘하셨고요. 근데 저한텐 이제 남이에요. 제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구했잖아.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사과받는 사람의 마음이고 특권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제 제 인생에 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형님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있는 집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도 못 얻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녀도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리끄덩이 잡고 한판 벌였을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였는지 그날 그녀는 꾹 참으며 눈빛만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걸 보니 참 고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녀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형님은 요즘도 저를 보면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은혜는 갚을게. 언니 그런 말 마요. 갚을 생각은 말고 그저 아이들과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과거를 딛고 꿋꿋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